안녕하세요. 같은 작품, 다른 생각, 동작이몽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해볼 책은 이 먼 나라 이웃 나라 스위스 편이에요. 스위스 많이들 알고 계시죠? 뭐 떠오르는 게 많으실 텐데 뭐 잘 사는 나라고 알프스 산맥, 수려한 관광 자원으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뭐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 책을 많이 읽어봤었고 근데 커서 읽으니까 또 보이는 게 또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스위스에 대해서 먼 나라 이웃 나라 한 5가지 정도를 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대체로 내용은 이제 스위스의 역사, 뭐 문화, 정치 체계, 뭐 최근 이슈,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 개정판은 이 뒤에 이 하이라이트라고 몇 장 안 되는 쪽이 있는데 여기에 요약을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사실은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거라서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스위스 하면 저는 이 무장 중립국이라는 게 가장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이 스위스는 이 여러 유럽 한가운데 있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옛날에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가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또 리히텐슈타인 5개의 나라와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여러 나라들의 침략을 받기 굉장히 좋은 위치였어요. 그래서 그만큼 역사도 좀 복잡한데 그래서 이제 합스부르크 왕가 오스트리아에 거기에 이제 지배를 받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결국 이제 중립국의 역사는 1315년 그 모르가르텐 전투에서 스위스 동맹군 그때는 이제 세계주였죠. 세계주의 동맹군이 이제 오스트리아를 이기면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중립국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힘을 키워서 힘이 없이 중립은 아무리 외쳐도 지켜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요즘 현대 시대를 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다른 강대국들이 간섭을 안 하려고 해도 힘이 없으면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무장이라는 게 결국은 핵무기로 귀결이 되죠. 뭐 가까운 예로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근데 원래도 우크라이나가 소련 시절에 있던 핵무기가 있었어요. 있었대요. 이거는 제가 뭐 정확히 확인해 본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여차여차해서 핵이 더 확산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강대국들이 핵 확산 금지 조약도 그렇고 핵을 많이 없애려고 하고 있죠. 자기 나라는 빼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핵을 포기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가져가 버렸죠. 그것도 모자라 이제 돈바스 지역을 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전쟁을 일으킨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는 지금도 그 핵을 포기한 대가를 치르고 있고 뭐 이라크 전쟁 그때 후세인이 결국에는 미국한테 죽었죠. 이라크도 핵을 이제 개발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더 행복해질 줄 알았지만 그거는 잠시뿐이었어요. 결국 후세인도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미국의 간섭을 받고 물론 후세인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후세인은 결국 죽게 되었고 또 리비아의 카다피도 결국은 핵을 포기하고 결국 멸망했죠. 실각을 했죠. 그리고 뭐 마두로 이번에 뭐 베네수엘라 마두로도 뭐 그런 얘기 하던데 아무튼 그거는 빼고라도 이번에 이란도 결국은 핵 개발을 결국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왜냐면 미국이 계속 간섭하고 하니까. 이란도 근데 사실은 굉장히 잘못하긴 했죠. 자기들 국민들 상에서 막 총을 막 쏘고 인권 문제가 사실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거를 다 차치하고 결국은 미국의 간섭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핵무기까지 없으면 김정은도 결국 제거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냥 제거 못하고 트럼프의 좋은 친구로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가 핵무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거 보면은 결국 김정은도 핵무기를 전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 김정은도 느끼고 있겠죠. 아무튼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립국으로서 중립을 지키려면 힘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핵무기만한 게 없다. 뭐 약간 이런 이상한 결론이지만 아무튼 결론을 그런 생각을 한 가지 해봤고 또 우리나라 이번에 트럼프 관세 협상에서 이재명 정부도 막 관세 협상에서 맞춰줬죠. 그래서 뭐 조선 사업도 뭐 미국에 뭐 전파를 하고 뭐 투자도 하고
뭐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또 핵 잠수함을 뭐 가져야 되지 않겠냐 동맹국으로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핵을 좀 가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런이 아닌가. 길게 보면 간섭받지 않기 위한 하나의 절차, 통과 의뢰, 필요한 것, 필수 요건 이런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뭐 이건 만고 제 생각입니다. 저는 뭐 정치 잘 모르고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스위스가 굉장히 전쟁을 잘합니다. 그래서 스위스 용병이라고 하죠. 그 교황청을 지키는 군인들은 그 스위스 용병이라고 해요. 그 뭐 예전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 교황을 지키던 스위스 용병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교황을 지켰던 역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교황청에서 그 근무하는 그런 용병들은 이제 스위스인을 고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스위스가 이제 전쟁을 굉장히 잘 수행을 하고 그때 이제 그 합스부르크 왕가를 이긴 모르가르텐 전투에서도 스위스가 굉장히 강했어요. 네. 스위스 군대가 진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진 적이 한두 번 정도 있는데 그 하나가 스위스가 너무 전쟁을 잘하다 보니까 욕심을 좀 부렸죠. 이탈리아를 침범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졌어요. 이런 거 보면은 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나라에서 자기를 쳐들어올 때는 막아야 된다. 생존을 위한 그런 전쟁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배수진을 치는 거죠. 배수진을 치면 이기고 다른 나라를 침범하는 거 이런 거는 굳이 막 절실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절실하지 않으면 좀 지게 되고 약간 이런 마음가짐 우리 뭐 원효 대사의 해골물 같은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했어요. 그래서 원효 대사도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천축국 인도죠. 그때 이제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하룻밤 뭐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하룻밤 이제 동굴 속에 묵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자다가 목마름해서 이제 깼죠. 근데 이제 어디 물이 한 바가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꿀꺽꿀꺽 마시고 잘 잤습니다. 너무 상쾌하게. 근데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해골에 담겨있던 그런 물이었던 거죠. 그걸 알고 났더니 그 자기 잘 때 그 목말랐을 때 마셨을 때 그렇게 청량하고 좋았는데 이게 썩은 물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갑자기 막 구역질이 막 나오는 거죠. 같은 물인데. 그래서 이제 원효 대사도 큰 깨달음을 얻으셨죠. 모든 건 이제 마음먹기 달려있구나. 일체가 오로지 마음이 만드는 거구나. 일체유심조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깨달았듯이 스위스 편 그 전쟁 역사를 읽으면서 저는 이제 원효 대사 해골물 생각을 했어요. 아 정말 그렇구나. 마음먹기 달려있구나.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예요. 스위스는 그래도 아직도 직접 민주주의가 굉장히 그래도 많이 남아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를 중요한 안건들은 국민투표를 많이 한대요. 신기하죠. 그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럴 텐데. 뭐 어쨌거나 뭐 1년에 이런저런 투표를 하는 게 한 4번 이상, 1년에 4번 이상 그렇게 한답니다. 힘들겠죠. 그래서 투표율도 좀 낮대요. 얼마나 귀찮으면은 투표율이 한 40% 정도 되려는데 뭐 굉장히 중요한 거 찬반이 비슷한 거는 굉장히 또 투표율이 높아지겠죠. 뭐 어쨌거나 그런 거 하는 그런 정치 체제가 있는데 이 스위스란 나라가 26개 주에 이제 연합된 형태의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주마다 그 원하는 것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직접 국민들한테 물어보는 그 국민투표가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여기 재밌는 게 여당이 없대요. 여당이. 그러니까 대통령은 있지만 각 주가 이제 돌아가면서 뭐 대통령 같은 나라의 대표가 하는 거고 사실상 주 단위로 모든 게 결정이 되고 이제 전체 나라의 대표는 이제 외교나 그 다음에 군대 이런 외교 안보 분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 정당들이 제시를 하면 정당도 되게 고만고만한 정당들이에요. 보니까 제일 여기 뒤에 나오는데 제일 그 많은 게 그 25%밖에 안 된대요. 한 200명 중에 과반이 100석인데 53석.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제일 큰 정당이. 그 여당이 의미가 없는 게 대통령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들이 국회에서 의논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들은 다 국민투표에 붙여요. 그러니까 국민이 정하는 대로 그 나라의 대표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결정이 보수적이고 느려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엔도 2002년도에 결국 가입이 됐고 뭐 굉장히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네 번째 얘기할 건데
이제 기본소득 얘기가 나와요. 저도 이제 옛날에 2013년도 얘기인데 뉴스에서 잠깐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국민소득을 준다는 거를 2013년도에 국민투표에 이제 붙였는데 그때 당시로 한국 돈으로 960만 원. 물론 물가 차이는 나요. 스위스가 굉장히 물가가 비싼 나라인데 그래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에 거의 96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급하는 걸로 인해서 국민 투표를 붙였는데 결국 부결이 됐어요. 반대가 77%가 나왔대요. 대단하죠. 공짜로 돈 주는 건데 싫다고 한 거예요, 국민들이.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어차피 그 돈이 이제 우리 세금이다.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 모랄 해저드라고 하죠. 그렇게 돈을 기본소득을 주면 누가 일하려고 하겠냐.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만약 기본소득으로 뭐 먹고 살 만큼 500만 원 나와도 저 같아도 일 안 하죠. 누가 일하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좀 심하죠. 근데 출생률이 낮으니까 결국에는 인구 감소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AI가 개발이 되면서 일자리도 적어지고. 그래서 시대가 옛날처럼 이제 팽창하는 인구가 늘고 팽창하는 시대였으면 일거리도 많고 사람이 할 일도 많고 해서 굉장히 일자리도 많고 열심히 일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만약 인구가 감소가 되면 결국 경제 규모라는 게 이제 쪼그라들게 되거든요. 인구가 줄면. 그럼 세금도 줄고 모든 게 쪼그라들어요. 그 일자리 구하는 것도 지금도 힘들죠. 나중에는 더 힘들어질 수 있고 또 고용도 사실은 불안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도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은 뭐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인구 감소가 되는 시대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이 기본소득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금액은 딱 굶어 죽지 않을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풍족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일단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네 번째 얘기고 생각은 뭐 다 다를 수 있죠. 뭐 이걸 보는 분들도 각자 뭐 다른 생각이 있겠죠. 거기서 이제 뭐 진짜 제도화 된다고 하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겠죠. 아무튼 뭐 그런 네 번째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고 이제 다섯 번째는 여기 중간에 보면은 이제 식민지에 대해서 나와요. 이제 유럽이 한참 제국주의 시대 때는 식민지를 많이 거느렸었죠. 그래서 어떻게 식민지로 이제 되느냐, 식민지를 만드는 과정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뭐 어느 나라가 잘 살고 어느 나라가 나쁘고 그런 게 너무 좀 나오니까 이제 가나라 나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해서 나왔어요. 여기가 참 느끼는 게 많았어요. 저는 식민 지배라는 게 뭐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런 제국주의가 되었지만은 이 나라 대 나라뿐만 아니라 이거는 개인의 이야기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민지라는 게 결국 이제 문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한쪽은 어쨌든 재화가 남아돌고 한쪽은 재화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싼 값에 사게 되고 이 없는 나라가 어쨌든 생필품은 좀 필요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제국주의 시대가 끝나고 우리나라 얘기도 나와요. 이제 한일합방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던 과정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결국 거기서 이제 결국은 독립이 주어지게 되죠. 독립을 주어졌어도 결국에는 돈을 또 빌려주고 돈을 빌려주면 나라에는 이제 부정부패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윗대가리들이 그 부정부패를 많이 일으켜서 그걸로 인해서 기술 개발을 못하게 되면 결국 그 나라는 이제 이자 때문에 이자 무섭습니다 진짜. 이자 때문에 결국은 또 식민지 지배에 준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사실은 이 개개인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읽으면서 결국 지금 당장 돈이 없지만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돈을 빌리게 되는데 그 돈을 그냥 흥청망청 써버리면 먹고 마시는 거에만 써버리면은 결국에는 또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그 이자를 못 갚고 이자는 점점 많아지고 결국에는 파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거는 바로 뭘까요? 여기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고깃국에 흰쌀밥 먹던 사람 보고 된장국에 꽁보리밥 먹으라면 그게 됩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소비를 늘려버리면 이게 거두어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결국 이거 같아요. 내가 고깃국에 흰쌀밥 먹던 사람이 결국 꽁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을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아끼면서 돈으로 뭐 자격증을 따든지 면허증을 따든지 결국 자기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익히든지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내가 새로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데 일단 투자가 돼야 돼요. 하다못해 그냥 보통 과일 장사가 잘 많이 남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건 저도 들은 얘기예요. 저도 잘 모르는데 저도 나중에 진짜 할 거 없으면 이제 뭐 가락시장이나 거기 과일 장사하는 데 가서 이제 배우려고요. 그래서 과일 장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과일은 그래도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우리 사람이 살기 위해서 그런 비타민 이런 것들은 사실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과일 장사를 해보려고 해요 저도. 그래서 그러려면 과일 장사 하는 데 가서 배워야 되겠죠. 어떤 유통 과정으로 좋은 과일을 내가 도매가로 확보를 해서 그걸 또 다른 사람들한테 팔고 거기서 이제 이윤을 남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내가 일단 처음에는 굶어 죽을 순 없으니까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그 뭐 나라로 치면 신기술을 개발하든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박정희 때 외국의 차관들 들여와서 물론 박정희가 어느 정도 자기 남겨먹은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10개년 계획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나라 산업을 육성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결국 그 일본의 지배를 받았지만 결국 그 사슬을 끊고 뭐 지금은 어쨌든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나라 국민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굉장히 이건희도 있었고 이병철 회장, 뭐 정주영 회장 뭐 그런 훌륭하신 경제인들도 있었지만 결국 뭐 박정희 대통령의 역할도 저는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네. 좋은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깨서 그래도 먹고 살만하게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나도 먹고 사는 거에 돈을 쓰지만 또 나의 미래를 위해서 재투자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전략하면서 나머지는 재투자를 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저는 이 책을 보고 굉장히 이번에 많이 느꼈거든요. 뭐 좀 엉뚱하죠. 예, 핀트는 안 맞았지만 어쨌든 그런 거 제가 느낀 거는 이제 그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한 5가지로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재밌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재밌어요. 만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친구도 좋고 남녀노소 다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